두 번째는 베이거스와 미네소타입니다.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국은 에드먼턴이 생각보다 힘을 못 받았죠. 네, 뭐 여러 이제 주전들 부상 변수도 있었고 하는 그림에서 올해 베이거스는 좀 우리가 이제 뭐 크루징하다 뭐 이런 표현을 뭐 F1이라든가 이런 또 보시면은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쭉 나아가는 거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퍼시픽은 그냥 거의 물론 이제 에드먼턴이 순간 1위를 탈환한 적이라든가 LA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쭉 베이거스가 1등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거의 쭉 베이거스가 1등을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죠. 베이거스는 이제 굉장히 이 위에서 좀 기다리는 포지션의 팀이었었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중반까지는 거의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지만은 거의 뭐 댈러스 뭐 이런 팀들과도 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주축 자원들 한두 명씩 부상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겹치면서 페이스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정말 막판에는 플레이오프를 가니마니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행히 1번 시드를 와일드카드 1번은 가져가는 그림이 되긴 했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 정도의 시즌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리즈인데 일단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정규 시즌 경기 결과는 3대0으로 베이거스가 앞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세 경기 모두 이제 승리를 했고요. 12월 경기, 1월 경기, 3월 경기였었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텀을 두고 펼쳐진 경기들이었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한 두 달에 4경기를 3경기를 다 몰아 한다라든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베이거스가 다 이겼다라는 거는 이거는 역시나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그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번 경기 모두 베이거스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월 경기, 3월 경기 모두 대승을 했네요. 이제 이런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미네소타 쪽에서는 카프리조프가 빠진 경기였었다라는 거는 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 빠지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한 경기는 빠졌을 겁니다. 2경기 빠졌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일단 베이거스 미네소타전에서 활약한 선수는 아이클 선수였습니다. 2경기에서 이제 3골 이어서 기반이 됐고 막을 수가 없었죠. 미네소타 선수들이. 그런 그림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마크 스톤 선수도 3경기에서 5어시스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었던 도로페이프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이어시스트 올렸고요. 그리고 토마스 셰르트르 선수도 3경기에서 2골 활약을 했었고 피에트란젤로 선수는 포인트는 없었지만 23분 출장을 했고 헤니핀 선수도 3경기에서 2어시스트 21분 20초 그리고 시어더 선수가 1골 4어시스트 펼치게 되면서 역시나 이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딘 힐 선수가 2경기 출장에서 평균 실점 1에 95%였었기 때문에 미네소타 상대로 역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쪽에서 활약했던 선수는 수카렐로 선수였습니다. 수카렐로 선수가 3경기에서 3어시스트를 올리는 그림이 있었고요. 카프리조프 선수는 딱 한 경기 출장했네요. 부상 2경기 결장이 맞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올리는 활약은 있었는데 팀은 승리하지 못했고 요한손 선수가 3경기에서 1골 그리고 하트먼 선수가 3경기에서 1골 이렇게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록 페이버 선수가 이제 2경기에서 1골 마이너스 2에 25분 이상 출장을 했고 미들턴 선수가 마이너스 2에 24분 22초 그리고 브로딘 선수가 마이너스 1에 22분 51초 그리고 구스타프손 선수 출장을 해가 2경기 출장했을 거예요. 이제 평균 실점 4실점에 세이브 성률 89.2%였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 평균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뭐 사실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팀이에요. 진짜 이제 뭐 고점 대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하면 시즌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수비 탑 4부터 시작을 해서 구스타프손이라든가 골리도 뭐 괜찮고 왜냐면 백업으로 플레이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는 뭐 카프리조프 뭐 로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뎁스도 탄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제 이 중요 자원들이 여러 명 아까 이제 뭐 서두에 언급을 드렸듯이 부상을 당한 특히 이제 카프리조프 선수 올해 미네소타의 시즌은 왜 카프리조프가 진짜 초월적으로 중요한 선수인가라는 걸 어느 정도는 증명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카프리조프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다. 득점에서의 정말 이제 제가 게임 브레이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은 카프리조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득점을 많이 올리는 선수는 있고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선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말 게임의 전황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느낌의 이제 앞에 게임 브레이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선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히 카프리조프는 그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 시즌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의 절반을 날려먹었고, 근데 이제 절반을 날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5골 31에서 56포인트를 올렸으니까 이 선수가 올해 이제 풀 시즌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110포인트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왔던 시즌이기도 했었죠. 50, 50을 기록을 하면서 110포인트 이상을 찍을 수가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제 뭐 달성은 못했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카프리조프가 출장한 경기랑 결장한 경기 팀 득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0.5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그림에서 카프리조프가 출장을 했을 때는 이제 경기당 3.05골 득점을 했는데 결장했을 때는 2.51골 정도 득점을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팀 득점에 활약을 하는 모습을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카프리조프가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를 어쨌든 팀 단위에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귀한 이후의 4경기에서 좀 불안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복귀한 이후의 4경기에서 좀 이전 같은 느낌이 좀 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세너제이전에서는 2골 1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캘거리전에서 포인트 기록하지 못했고 밴쿠버전 1어시스트, 애너하임전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파괴력이 조금 덜 나왔다라는 거는 좀 걱정이 되는 그림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미네소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수세에 몰리는 그림이 있다라고 해도 카프리조프가 이렇게 좀 득점해서 이제 물꼬가 트이는 경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 자체가 사실 최근에 좀 덜 나오고 있다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올 시즌 카프리조프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전적은 15승 2패 1연장패입니다. 카프리조프가 골을 넣은 18경기에서 15승을 했어요. 요거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카프리조프가 포인트만 올려도 올해 이제 카프리조프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던 경기가 31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31경기에서 23승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왜 제가 아까 이제 게임 브레이커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선수가 골을 포인트만 올려도 이 정도로 팀이 초월적인 이 성적이 나오고, 보통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느낌으로 막 자료를 몇 년 동안 뽑아봤었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성적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을 때는 이런 느낌의 성적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보통. 예, 그런 거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을 때 성적이라든가 뭐 TJ 오시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을 때의 전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온다. 근데 보통은 한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을 때 팀 전적이 이런 느낌으로는 좀 또 왕왕 좀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카프리조프 선수는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멀티골을 올렸을 때의 그런 느낌의 전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게임 브레이커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이유였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카프리조프 선수가 어쨌든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1차전부터 출장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카프리조프에게 많은 걸 기대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미네소타도 강점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니지만은 시즌 중후반부 지난 느낌으로부터는 그 강점들이 많이 퇴색이 됐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좀 수세에 많이 몰리는 느낌의 경기가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카프리조프가 득점에서 이렇게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페널티 킬링이 올해 안 돼도 너무 안 됩니다. 예. 미네소타가 사실은 이제 정말 이 부분도 이제 좀 힘들게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올 시즌 페널티 킬링 성공률이 7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그 30위입니다. 뒤에서 3등이죠. 이런 그림에서 페널티 킬링 정말 안 되고 있고, 참 이게 정말 절망적인 게 뭐냐면은 페널티 관리가 안 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를 이제 2.48개밖에 범하지를 않으면서 리그에서 페널티를 2.48개 범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쇼트핸디드 상황을 경기당 평균 한 2.5번도 안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바라보셔야 되는데, 상위 리그에서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쇼트핸드 상황 자체를 많이 안 당하는 팀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파워플레이 실점, 경기당 파워플레이 실점은 0.68골을 실점하기 때문에 이것도 리그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그 5위라는 게 뒤에서 이거 좀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뒤에서 5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많이 실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뒤에서 5등 해가지고 27등, 28등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요거 이제 제가 잘못 기입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나쁘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니까 지우자.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지우고 27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리그 하위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가 일단 PK에서 좀 경기력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미네소타가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실점했을 때 실점 경기 숫자랑 이 순위를 살펴보시면은 실점 경기 숫자가 44번 실점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3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률은 36.4%였었습니다. 2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플레이에서 이렇게 좀 쉽게 뜯기는 상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우리 팀은 페널티 킬링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올해 베이거스는 파워플레이가 진짜 센 팀이에요. 원래는 이제 평소에는 베이거스가 평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은 베이거스가 파워플레이가 그렇게 센 팀은 아니거든요.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올해는 파워플레이가 정말 초월적으로 센 팀이 베이거스이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성공률 리그에서 2위, 경기당 파워플레이 기회 자체는 2.28개, 리그에서 31입니다. 완전히 이 맞물리죠. 그죠? 하지만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은 0.65골로 리그 12위이기 때문에 12위가 이게 아니잖아. 제가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뭐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좀 오류가 좀 있는데 일단 바로 고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맞물리죠. 그죠? 그러니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서 숏핸드들을 많이 당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베이거스는 근데 역으로 파워플레이 기회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철퇴로 한 방 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당 파워플레이 기회 자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미네소타는 역으로 페널티는 많이 안 범하는데 페널티 킬링 성공률 자체는 낮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상성으로 맞물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부분 자체의 구멍 자체를 조금이라도 메워야 승산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더독이 이제 또 탑독을 이기는 또 이제 가장 또 흔하게 나오는 시나리오는 스페셜 팀에서의 이득을 많이 챙기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숫자로 봤을 때는 이득을 챙기는 그냥 여기에서 게임 터져가지고 지는 사이즈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바라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활약에 필요한 부분은 5대5 실점 역시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렵죠.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상당히 멀어요. 올해 미네소타 와일드가 진짜 신기한 팀인 게 뭐냐면은 슈팅 허용을 이제 슈팅 통제력이 좋은 팀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SAT 허용 그리고 USAT 허용 수치를 보셔도 4129개 허용해서 이거 리그 27이고 그리고 USAT 허용 같은 경우에도 2901개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26이거든요. 리그 최하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슈팅을 통제하는 능력 자체가 좋은 팀은 아니지만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5대5 상황 실점은 149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이제 공동 7위 상위권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이제 의외라고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뭐 어디에서 좀 나오냐라고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고득점 지역에서의 슈팅 허용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득점 슈팅 허용, 그러니까 이제 고득점 지역, 굉장히 뭐 로우슬롯이라든가 네트 바로 앞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슈팅 허용 자체는 147개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리그 5위였었습니다. 리그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죠.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수습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팀이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 이제 허용 자체가 좀 적다라고는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구스타프손 선수의 올 시즌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성공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92.4%가 나왔다라는 그림에서 어쨌든 5대5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이 팀이 수비력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느낌이 나오고 있고 하는 그림에서 수비력이 좋다라고 할 순 없지.
실점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거스의 아주 강력한 이런 이제 뭐 올해 베이거스는 공격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 그림에서 얼마나 이제 이 부분에서의 격차를 줄이느냐겠죠. 이제 이 상대방이 최소 실점으로 틀어막는 과정에서, 왜냐면 상대방이 실점 자체를 좀 최소한을 틀어막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공격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도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 5대5, 이제 어쨌든 5대5 실점 자체가 적은 이 미네소타의 입장에서는 이 강점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베이거스 내용 들어가 보면은 베이거스 올 시즌 정말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팀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베이거스가 공격적으로 아주 나쁜 팀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공격이 돋보이는 시즌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기는 했었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올 시즌 공격, 이거 이제 뭐 SATF,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슈팅 시도를 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SAT는 이제 슈팅, 그리고 빗나간 슈팅, 블로킹된 슈팅, 이걸 이제 싹 다 잡아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USAT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된 슈팅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체 슈팅을 얼마나 이제 했는가, 시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리그 4,215개로 4위. 근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맞물리죠. 베이거스는 이제 전체 슈팅 시도에서 이제 USAT랑 SAT 전부 이제 리그 4위에 해당하는데, 미네소타는 아까 보셨겠지만 27위, 26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물려요. 이 부분도 맞물리니까. 일단 어쨌든 이제 이 공격에서 뭐 슈팅 창출로 많이 하는 팀이고, 뭐 양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중간 위험 지역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위험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하이 슬롯 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슬롯 쪽에 이렇게 좀 슈팅,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트 샷이 좀 많이 나오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슈팅 시도도 많았고 골도 많았습니다. 예, 슈팅 시도가 이제 이 761개를 냈는데 상위 1%였었고, 그리고 이제 골 숫자가 이제 94개 기록을 하면서 이것도 상위 4%였었기 때문에 미드레인지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좀 찾아보니까 리스샷 골이 134골이나 나오면서 이게 리그 전체 1등이더라고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역시나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뭐 미드레인지 슈팅은 뭐 리스샷이나 스냅샷이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간 위험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그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양적인 운영을 많이 하는 팀은 먼 거리에서 슈팅이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미드레인지에서 이 정도 압도적인 결과를 냈다라는 거는 어쨌든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리드도 많이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적으로 슈팅적으로도 양적인 운영도 꽤 잘하는 팀이고. 근데 올해 베이거스가 슈팅 수에서 앞서는 경기 승리 숫자가 리그에서 제일 많은 팀이었습니다. 37번. 예. 그러니까 슈팅 숫자 앞섰던 경기에서 37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리그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었고요. 참고로 경기당 슈팅 숫자 차이 수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4등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 경기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상대보다 슈팅 시도를 4.2개를 더한, 유효 슈팅이 4.2개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리그 최상위권인데, 어쨌든 슈팅수 앞서는 경기에서도 성적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그죠? 이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공격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당 리드 시간 평균적으로 이제 이 팀이 몇 분을 리드를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셔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리그 3위에 해당한 성적이었습니다. 23분 46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반이 역시나 좀 공격에서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팀도 마찬가지로 뒷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워싱턴 이야기에서 이제 조금은 살짝 흘러나오긴 했지만, 베이거스도 올해 이제 지고 있는 경기에서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팀이기는 하거든요. 참고로 올해 이제 아까 이제 워싱턴 1등이었고 역전승 숫자 공동 2위가 콜로라도랑 베이거스가 공동 2위였습니다. 24번 역전승을 거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베이거스는 선제골을 상대방에게 허용한다라고 해도 역전승 상당히 많이 한 팀입니다.
선제골을 허용을 해도 승률이 57.9%가 나오면서 리그 1위였습니다. 와,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첫 골을 내줘도 60% 경기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거의 60, 좀 MSG 치면은 60%. 어쨌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이거.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3피리어드 골 숫자 상당히 많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리그에서 3피리어드 골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109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도 이제 뒷심까지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초반에서 그냥 이제 리드를 무난하게 가져가고 슈팅에서 양적인 운영을 잘하는 그런 느낌의 무난하게 펼쳐진 경기에서도 당연히 이기는데 이 팀이 설령 좀 삐끗해가지고 선제골 실점하면서 좀 끌려가는 그림이 된다라고 해도 뒷심도 좋고 공격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역전승이라든가 좋은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올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퍼시픽 디비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차지를 하고 그 1위를 내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셔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활약이 필요한 라인은 역시나 이 라인의 활약 여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리즈 그 넘어서도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이 라인 주축 선수들은 사드, 헤르틀, 도로페프 선수들이죠. 3명의 성적이 다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었고요. 사드 같은 경우에도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방출된 이후에 결국 이제 베이거스랑 계약을 한 이후에 뭐 그냥 괜찮죠, 그죠? 지금 29경기에서 14포인트 가까이 올려주고 있고 그냥 이제 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헤르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영입됐을 때는 조금 기대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그림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32골 29어시스트를 올리게 되면서 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활약을 이제 그대로 펼쳐주고 있고요. 올해 도로페이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제 놀라운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35골 17어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의 주축으로 이제 나오는 이 두 명의 선수가 67골을 합작을 했고 합작을 했다라고 하면 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합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시스트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선수가 이제 합쳐서 67골을 기록을 했죠. 합쳐서 67골을 넣었죠. 1라인 선수를 보다 골 숫자가 더 많은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라인의 이 활약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았던 헤르틀 선수가 헤르틀 라인 요 라인의 활약이 좀 좋았던 이유가 몇 경기 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10골 만드는 과정에서 6실점밖에 안 했어요. 역시나 이제 뭐 득실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득실 마진도 좋게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파워플레이에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올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파워플레이 골 랭킹을 매겨보면은 헤르틀 선수가 14골 1위였었고요. 도로페이프 선수가 13골로 2등이었습니다. 3위가 올로프손 선수인데 6골에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의 라인을 찍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플레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역시나 팀의 강점인 파워플레이에서도 헤르틀과 도로페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부분이고요. 슈팅 관련해서도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보시면 헤르틀 선수가 이제 샷온골 177, 그 다음에 이제 골 32골, 슈팅 성공률 18.1%, 14%, 6%, 12%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도로페이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슈팅 숫자 254개, 상위 2%, 그리고 이제 35골은 상위 4%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 13.8%니까 슈팅 성공률은 뭐 41%였었는데 어쨌든 이제 2%, 4%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슈팅 관련해서 두 선수가 모두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헤르틀 선수는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 좋았고 도로페프 선수는 이제 좀 중간 영역에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르틀 선수는 이제 이 고득점 지역에서 슈팅 숫자 95개, 골 23골 이렇게 넣으면서 상위 1%, 2%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로페프 선수 같은 경우에 슈팅 숫자가 96개, 상위 2%, 그리고 골 숫자 이제 14개. 중간 위험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제 또 초월적인 결과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요 과정에서 보시더라도 올해 헤르틀과 도로페프. 물론 이거는 파워플레이 역할에서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그림인 거죠.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각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이 좋은 골들,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도로페이프 선수가 올 시즌 실질적인 첫 플레이오프 시즌이다라는 거는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헤르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세라제이 샤크스에 있을 때라든가 플레이오프 때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베이거스 때는 7경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샤크스에서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사드는 이제 좀 보너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은 더 좋고 그냥 이제 뭐 적당히 해도 그냥 괜찮은데, 도로페이프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근데 도로페이프가 올 시즌 이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통산 플레이오프 경기를 한 경기밖에 출장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게 될지, 만약에 화력적인 이 결과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베이거스 입장에서 조금은 골치 아플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참고로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1, 2, 3라인 라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르바쇼프 아이클 스톤, 어떻게 보면 그 우승할 때부터 결성된 또 이제 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정말 최강의 라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사실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 라인은 칼손 스미스 마샤소에 거의 비빌 수 있을 만한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라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라인이 일단은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드 헤르틀 도로페이프라가 이 라인이 구축이 잘 돼 있고, 3라인에 칼손 스미스, 그죠? 스미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칼손이랑 역시나 칼손 복귀하니까 바로 이제 다시 묶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윙으로 올로프손,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 라인도 밸런스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헤르틀, 사드, 도로페이프가 이제 이렇게 2, 3라인 느낌으로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는 게 이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도로페이프 선수가 조금 경기력이 안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라인, 3라인, 1라인까지도 어떻게 보면 라인 셔플이 좀 대규모로 돼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은 이 라인이 플레이오프에서도 경기력을 유지를 하는 부분은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올해 눈에 띄는 약점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두루두루 좋은, 원래 이제 페널티 킬링이 조금 약하긴 한데 뭐 그 부분은 파워플레이에서 좀 메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약점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팀도 이상하게 한 골 차이에서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템파베이 라이트닝 할 때 한 골 차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승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팀도 마찬가지로 한 골 차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올 시즌 한 골 차 경기 성적이 14승 18패입니다. 예, 승률이 43.8%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요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또 좀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물론 이제 조금 그렇게 뭐 확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좀 접전 상황이 됐을 때는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따라잡은 이후에 연장 가가지고 진 뭐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8패 중에 10패가 연장패였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골차 성적이 조금 안 좋게 결과가 뽑힌다라는 거는 전에 이제 템파드로 말씀드렸듯이 좀 타이트한 경기가 많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플레이오프의 특성상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나은 거는 18패 중 10패가 연장 이후 패배고, 플레이오프는 연장도 5대5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이제 정규 시즌은 3대3의 슛아웃까지 하니까 그래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골차 승부에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죠? 약간의 불안감, 일말의 불안감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예상 보고 마무리를 하면은 카프리조프 에릭손이 복귀를 했지만 물론 이제 조금 경기력이 개선되긴 했어요, 그 전보다. 근데 확실하게 올라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미네소타가 시즌 초중반에 그 정말 그 대단한 모습의 경기력을 재현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부진해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었지. 그래서 이제 여전히 사실 카플조프나 에릭손 에크가 부상을 좀 달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아까 이제 카플조프도 보셨지만은 예전 같은 느낌의 포인트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상 이전의 페이스 같은 느낌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미네소타도 100% 경기력이 올라온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전반적인 느낌에서 이븐 스트렝스든 파워플레이든 굉장히 모든 상황에서 베이거스의 공격을 차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조금 희망 회로를 돌리는 느낌에서 그래도 이븐 스트렝스 골 실점이 좀 적은 편이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드리긴 했지만 베이거스가 한두 라인 터지는 그런 느낌의 팀도 아니고요. 굉장히 사실 4라인도 뭐 콜레사, 루아 이런 선수들이 전방 압박 게임 굉장히 잘 펼치게 되면서 턴오버 만들고 마치 이제 뭐 밴쿠버가 예전에 조슈아 라인이 막 턴오버 만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골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득 챙기는 그런 느낌의 경기를 베이거스로 할 수 있습니다. 4라인, 그 루아 라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도 나오고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 이제 이 득점을 배급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뭐 시어도라든가 올해 시어도 선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어도라든가 피에트란젤로라든가 헤니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또 모두 차단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느낌. 실제로 정규 시즌에서도 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나왔잖아요. 게다가 마이클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도권 자체를 그냥 쭉 가져가면서 아까 이제 초반부터 그냥 쭉 무난하게 쫙 그냥 리드를 잡으면서 좀 흘러가는 좀 크루징하는 양상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그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시리즈도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시리즈고요. 4대1 정도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조금 수월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LA 킹스를 기다리게 되는데 근데 아까도 참 2라운드 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LA 대 베이거스가 나오면은 정말 재밌게 흘러갈 수 있는 시리즈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이제 그걸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실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정말 올해는 좀 LA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일단 어쨌든 베이거스가 1라운드는 조금 수월하게 제압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좀 베이거스를 LA를 기다리는 편의 포지션에 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대1 승리 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7전제 기준으로 베이거스를 깰 수 있을 만한 향기가 나는 팀이 LA 킹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LA 킹스 할 때. 그래서 좀 굉장히 치열한 시리즈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미리 대비하는 느낌으로도 베이거스가 좀 미네소타를 좀 쉽게 깨고 2라운드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4부작에 걸쳤던 프리뷰 오늘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이제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좀 방송도 몇 번 미루고 했었던 점 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라이브 코멘터리를 원래는 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내일은 하루를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만 딱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차전 정도부터 커버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라이브 코멘터리를 위주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그래서 이제 시리즈 끝났을 때 시리즈 이제 좀 리뷰 같은 느낌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이제 이 시간을 가지는 느낌으로 올해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브 코멘터리가 메인이 될 거다. 이번 플레이오프 커버는. 물론 이제 뭐 스탠리컵 결승전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경기 숫자가 줄어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포맷이 바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큰 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짓고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